자, 이제 주말 미국 증시는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유는 또 그놈의 트럼프 관세 갑질알이 귀신같이 부활한 것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트럼프 관세 유예 나왔을 때 90일 한시적 유예니까 이거 너무 믿지 말라고, 안도릴리 한 방이면 족하다고 당시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이제 중국도 유럽도 일단 90일 유예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시간은 이제 자꾸 흘러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먼저 유럽연합 EU에다가 관세 갑질알의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6월 1일부터 유럽연합에다가 50%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딱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최후 통첩을 유럽연합 측에 이제 띄운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90일 유예를 주면서 그동안 니네가 뭔가 성의를 보여주길 기다렸는데 전혀 성의가 없다. 그래서 90일 되기 전에 어차피 90일 유예도 트럼프가 그냥 준 거니까 그걸 중간에서 잘라먹는다고 해도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바로 50% 관세 부과를 6월 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니까, 그 주말 미국 증시의 그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 9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일주일 좀 더 남았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거죠. 그러면서 트럼프는 그 유럽 놈들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를 남용했다. 그리고 유럽연합이라는 그 EU, 유러피언 유니언 자체가 미국을 털어먹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진짜 이거는 거의 외교 결례를 넘어서 거의 외교 걸레 수준으로 진짜 그 심한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월 1일 유럽연합이 이제 관세 50%를 때려 맞을 예정인데, 그 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내가 봤을 때는 낮은 것 같다. 그리고 합의가 안 돼서 6월 1일부터 진짜로 유럽연합에 50% 관세가 부과되면 그건 전적으로 그놈들 탓이다. 이렇게 이제 또 덮어 씌우기 전략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 트럼프와 유태인 사이에서 질서 유지권 발동을 맡고 있는 그 스카페스 재무장관은 90일 유예 기간 종료 전에 많은 국가들이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특히 이제 중국의 경우는 그 90일이 지나기 전에 대면 협상으로 최종 결론에 결국 도달할 걸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스카페슨트의 서포트가 월가에 통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 따로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이날 트럼프가 애플하고 삼성전자를 딱 찍어가지고 이런 전자제품의 경우는 지난번에 한시적 유예를 해주긴 했지만 앞으로도 하여간 무조건 미국 밖에서 만든 제품은 관세 25%를 면치 못할 것이오, 이렇게 삼성, 진짜 샘숭, 애플 이렇게 지목을 했어요, 트럼프가 자기 입으로.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인 애플이 3% 빠졌고, 그게 이제 다른 빅테크주를 도미노처럼 때리면서 나스닥 지수 전체를 끌어내렸고, 이거를 만약에 이제 우리가 맨날 실적 시즌 때마다 얘기하는 애플 효과, 혹은 애플과 삼성전자의 어떤 매칭 종목으로서의 기능을 생각하면, 뭐 애플처럼 3% 삼성전자가 내일 빠진다고 보기에는 밸류에이션이 삼성전자가 워낙 지금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내일 외국인들로부터 어떤 타깃이 될 가능성은 크다. 그럴 경우 한국 증시 시총 1위가 삼성전자인데 당연히 삼성전자 빠질 때는 다른 프로그램 매도세가 같이 이제 딸려 들어오면서 심지어 코스닥 잡주까지 다 하락으로 때리는 경우가 이제 있다는 거죠. 고라니.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여기다 또 이제 연준까지 또 트럼프의 관세 갑질할 그 재개에 대해서 맞불 작전으로, 하여튼 요즘 연준도 이제 역시 당연히 유태인 자금으로 여기 설립된 데니까 트럼프 이제 길들이게 이제 옆에서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 신고전 학파라고 불리는 게 이제 시카고 학파잖아요. 바로 그 시카고 연준의 오스탄 굴스비 총재는 주말 연설에서 지난 4월 3일 당시에 내가 연설할 때만 해도 연준 금리 인하는 그래도 올해는 넘기지 않을 것 같고 연말쯤에는 연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또 나대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연준 금리 인하 시점이 향후 10개월 내지 16개월까지 최대 미뤄질 수가 있다고 이렇게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만약에 16개월이 미뤄진다 그러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내년 가을이야. 내년 9월. 그때까지 금리 동결로 이지머니 없이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 금단 현상 그 손 덜덜 떨면서 막 그 공매도 버튼 미친 듯이 눌러대는 그걸 당해야 된다고. 여기다가 그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알베르토 총재도 그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는 이제 직접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게 경제 지표에 나와서 다행인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부터는 트럼프 관세가 미국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될 걸로 봤었다가 지금은 갑자기 내가 생각을 바꿔서 당장이라도 그 공급 단계 물가가 유통 단계로 전가되는 이거를 은밀하게 모니터링을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입장을 바꿨다고 얘기하면서, 역시 이제 또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꿈 깨라 한마디로 꺼져라 막 그럼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 뺨싸다구를 후려치는 이런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좀 스텝이 꼬인 게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내려가면 달러 가치가 강세로 가면서 환율이 상승을 하고요. 반대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라가면 달러가 이제
예, 많이 풀리고 흔해진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달러 약세, 원달러 환율 이제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앞에 말한 대로 정신 차리라고 귀싸대기를 때리는 수준으로 완전 금리 인하 기대가 박살이 났는데도 달러 가치는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그 5월 초 당시 단기 저점이었던 1360원대로 급락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역시 그놈의 트럼프 관세 갑질이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에서 그 일본, 중국 같은 그런 미국채 보유량이 세계 탑3 안에 드는 그런 국가들로 하여금 트럼프가 계속 관세로 협박하니까 그 미국채를 인질로 삼아가지고 언제든지 하여간 우리가 미국채 패대기 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미국채 금리도 지난주에 한번 발작하듯이 급등 나왔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미국채 보유량을 왕창 깎아버리지는 또 못할 텐데요. 왜냐면 미국채는 갖다 버리든 뭐 패대기를 치든 던지든 무조건 하여튼 수요가 하여튼 뭐 무한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하고 관세 협상에 있어서 오히려 미국채 보유량이 협상의 어떤 협상력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갑자기 또 팔아버리지도 못하고 하여튼 최대한 요 미국채 보유량을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마치 우리가 패대기를 칠 수 있지만 안 하고 참는 거다 정도의 어떤 압박을 주는 거죠. 근데 그 미국채를 만약에 팔면 그 돈은 이제 달러로 받으니까 그럼 수급적인 측면에서 달러 하방 포지션이 선반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무리 관세 갑질을 해도 아무리 미국채 금리가 급등을 해도 지금까지 역대 미국 경제에서요 달러가 약세인 상황에서는 미국 경제에 공황이 온 적도 없었고 월가의 금융위기가 온 적도 없었다. 일단 무슨 일이 날 것 같으면 바로 안전자산 달러부터 랠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달러 약세를 안전장치로 또 악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원달러 환율은 일단 내일 미국이 메모리얼 데이로 이제 휴장이에요. 메모리얼 데이는 우리로 하면 이제 현충일. 그래서 이제 공휴일 겸 휴장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 하루는 변동성을 각오하는 게 좋겠고, 여기서 말하는 변동성은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부추길 수 있는 부정적인 변동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달러 환율은 사실 우리 대선 결과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린 게 이재명 후보의 당선 시에는 대대적인 그리고 과감한 재정 완화가 기다리고 있고, 추경도 일단 당선되자마자 뭐 최소 30조 푼다고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12조 2천억 편성한 게 불과 지금 한 달 전인데 대선이 이제 열흘 남은 상황에서 대선 직후라고 하면은 거의 두세 달 상간으로 돈 40조가 넘게 풀리는 거고, 거기다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하려면 쉽게 말해서 조폐공사가 하나 더 생기는 거야. 디지털 조폐공사가. 그런데 원화의 어떤 가치 보존이 그만큼 쉽지 않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은 트럼프의 어떤 안전판으로서의 기능에 더 충실할 것으로 이 원달러 환율을 보고요. 주말 미국 증시 하락, 나스닥 1% 넘게 하락. 그럼 내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블랙 먼데이를 맞이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한국 증시 시총 1위인 삼성전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트럼프가 애플하고 삼성전자를 콱 찍어가지고 하여튼 IT 제품은 미국 땅 밖에서 만들어서 들여오는 건 무조건 하여튼 25% 맞을 각오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애플이 3% 빠졌으니까 이런 날 삼성전자가 오를 수는 없을 거다. 대신에 여기서 저는 한 가지 희망 회로를 돌려볼 수 있는 게 바로 전화 위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희망 회로니까요. 팩트가 아니고, 대신에 제 분석이 근거가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렇게 가전제품에 대해서 미국 밖에서 만든 건 무조건 관세 25% 때리고, 그럼 이제 엔비디아도 SK 하이닉스로부터 수입하는 HBM도 또 대만 TSMC에서 공급받는 3나노 AI 칩도 역시 다 관세 25% 대상으로 들어가면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과연 생산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까요? 뻔하죠. 바로 그 HBM과 TSMC에서 파운드리로 만드는 칩들에 대해서 가격 협상력을 갖춰야 된다. 그럼 이제 독점 공급 체계를 과감하게 깨려고 나설 것이다. 하여튼 참 삼성전자 측에서 직접 공문으로 파운드리라고 발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파운드리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재수없다고 하지 마시고. 아니 삼성전자에서 지침 내린 거야. 그럼 이게 바로 그 엔비디아가 관세가 오른 만큼 생산 단가를 어떻게든지 또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격 협상력을 갖추려 나선다. 이게 바로 삼성전자에는 호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SK하이닉스는 HBM, 그 다음에 TSMC는 파운드리, 이쪽에서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의 독점 공급을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갑은 갑인데 계약서상의 갑과 을로 나눠진데 서류에만 갑이지 사실은 갑질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좀 대안이 없는 유일한 독점 공급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관세 때문에 부품 단가를 후려칠래도 아쉬운 건 엔비디아니까 지금까지 눈치만 봤다면 여기다 이제 삼성전자라는 그 매기를 어항 속에 넣어가지고
그야말로 어항 속 매기 효과를 노린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계류 중이라고 알려진 삼성전자 HBM 테스트도 이제는 거의 오픈북 수준으로, 아니 빨간펜 선생님이 그냥 아유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어 이런 수준으로 빨리 퀄리티 테스트 합격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게 SK 하이닉스에게 자극이 되는 동시에 HBM 공급선이 이제 다변화되는 거예요. 당장 하나에서 두 개로.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가격 협상력을 갖추는 효과가 될 거고, 그 다음 이제 파운드리도 그 TSMC에서 독점 공급을 받는 거에서 아무리 일부일지언정 아주 소량이라도 그 미국 테일러시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 여기다 주문을 이제 분산하면서 역시 엔비디아가 TSMC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가격 협상력을 갖추는 이런 환경이 마련될 수 있지 않냐라는 게 바로 제 희망 회로고요. 그럼 이게 또 바로 지난 긴급 진단에서 그 제가 분석해드렸던 삼성전자의 나스닥 상장에 유리한 정황으로 갖다 부합이 되는 거죠. 뭐 정확하게 말하면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할한 다음에 그걸 미국 증시 나스닥에 상장하는 시나리오, 여기에도 결정적인 촉매제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고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내부에서 그 파운드리 분사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는 이미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 정도는 복수의 그런 소스를 통해서 이미 이제 전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주말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로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뇌피셜이 아닌 이제 팩트예요. 이번에는 삼성그룹 내부에서 경영 진단에까지 들어간 내용이 바로 그 파운드리 분사. 현재 파운드리의 위치가 약간 좀 고객사들한테 있어서 적대적일 수 있다. 왜냐면 위탁 생산을 맡기려면 설계도까지 까야 되는데 그 설계도가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 개발 설계 부서에 만약에 세면은 그때는 기업 기밀이 유출되는 거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이제 방앗간에서 쌀 갖다 주면 이제 떡만 찍어내는 데도 있는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떡도 파는 데가 있으면은 떡 도매 업체에서는 저기 방앗간도 시루떡하고 뭐 가래떡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데 무지개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데 무지개떡은 5가지 색이면 우리는 한 13가지 색이 나오는 무지개떡이야. 그럼 이거 그 방앗간에다 갖다 맡기기가 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싼티나는 분석 아니냐고요? 아니 방앗간에 대한민국 사람 중에 떡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 파운드리를 이제 그야말로 내가 끼고 있자니 이게 사람 구실을 못해. 그렇다고 남을 주자니 또 그동안 키운 게 아까워. 그래서 이 파운드리를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그럼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당연히 분할만이 답이죠. 그럼 이제 물적 분할은 좀 눈치가 보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좀 여론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겠죠. 뭐 아무리 본인은 경영 세습은 본인 대에서 끝내고 내 자식들한테는 삼성그룹에 이제 경영권 승계 안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그 얘기는 삼성그룹을 우리 가족들은 손을 떼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주주로서만, 그래서 이제 뭐 주총이나 뭐 그런데 의결권 행사하고 이런 거는 하겠다는 소리야. 배당도 받고 다 하겠다는 소리야. 대신에 경영권 승계하려고 해서 자기처럼 감옥에 가고 이제 그런 일을 자기 자식들한테 안 시키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 테크 기업 CEO가 엔지니어 출신이 아닌 게 뭐냐. 그런데 어떻게 이미 이제 2대째, 3대째 내려오다 보니까 그 루이스 비통하고 똑같은 거지. 지금 루이 비통 회장이 직접 뭐 가방 꼬매고 막 미싱 돌리나요? 그냥 경영만 하잖아.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창업자는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뭐 하여튼 뭐 그 AMD나 이런 데는 다 아직 창업 단계고 지금 2세, 3세로 내려오질 않았잖아. 그래서 그 루이 비통도 심지어 본인 자체가 이제 목공예가였어요. 그 창업자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목수 출신이었고 그 아들이 이제 목공예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유럽 귀족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 루이비통의 그 트렁크잖아요. 근데 거기 당시에는 그때는 뭐 접착제나 이런 게 발달 안 해가지고 나무판 짜가지고 그거 네모나게 트렁크 만들어서 거기다 가죽을 씌우고 못을 박았단 말이야. 그 다음 이제 또 루이비통이 또 혁신적인 또 이걸 일으켰던 게 뭐냐면 그 루이비통 가방에다가 이제 자물쇠 달았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루이비통 회장은 그 사람이 골무 들고 가방 꼬매고 앉아 있냐고. 아무것도 안 해. 경영만 해. 하여튼 뭐 이제 그런 거고. 근데 하여튼 이제 이재용 회장은 이미 이제 감옥도 갔다 왔고 경영 승계를 위해서 이제 여론이 중요하니까 물적 분할은 눈치가 보일 거고. 그래서 이제 현물 출자 방식으로 파운드리 분사와 함께 그 지분을 이제 확보하려고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지난 KT에서 진짜 최고 알짜 사업 부서였던 KT 클라우드를 분사하는 데 있어서 일단 현물 출자로 분리를 시키고 그걸 다시 IPO 들어가는 이런 방식을 했었던 그거를 케이스 스터디로 삼을 거다라고 제가 예측을 해드렸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나타내신 게 뭐냐면
과연 그 삼성전자의 현물 출자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파운드리의 경우는 누가 봐도 좀 약간 비실비실한데 그거 이제 상장시키면서 데코레이션으로 갖다 붙이든가 아니면 삼성전자 측에서 현물로 파운드리 법인 지분을 맞교환할 정도의 그런 가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용 회장이 본인이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기술에 대한 그런 것도 욕심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기술이나 특허 같은 게 많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삼성 종합기술원, 일명 종기원이라고 하는데 여기 얘기 들어보면은 뭐 외계인 붙잡아다 놓고 감금시킨 다음에 기술 개발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다가 하여튼 별의별 사업이 다 있는데 근데 요건 이제 지난 긴급진단 라이브의 AS 차원으로 다 말씀드리면 지금 삼성전자가 사업하고 있는 그거는 진짜 뭐 파운드리 DS 부분 이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고요. 진짜 빙산이 있으면 여기 세모꼴 조금 나온 거고 이만큼 빙산의 밑에가 하여튼 별의별 기술이 다 있다는 거야, 삼성전자에. 다만 이걸 사업화하지 않는 것 뿐이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그 삼성전자가 한때 이제 우리 미래 먹거리로 제시했던 게 이제 메디칼 분야였잖아요. 그 뒤로 이제 다시 흐지부지가 됐는데 근데 이미 20년 전에 일종의 스마트 수트 같은 거를 삼성전자에서 개발했는데 그게 이제 내복처럼 이제 그 정도 두께야. 이제 히트텍 정도로 이제 입고 다니는데 큰 불편이 없을 정도로 얇은데 그래서 그걸 입고 있으면 뭐 혈압, 맥박, 체온, 심박동 하여간 신체 모든 그 수치가 다 모니터링 되면서 갑자기 이제 자다가 어디 이상이 감지되면 바로 응급실까지 연결돼 가지고 거기서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게 그 2002년 월드컵 전에 이미 완성이 된 기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20년도 넘은 거죠. 하여간 그래서 이제 리캡 차원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각종 특허권, 영업권, 거기다가 뭐 파운드리 설비, 지적재산권 이런 거 하여튼 삼성전자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가치는 자기들 마음대로 뻥튀기가 가능해요. 삼성전자의 그 조금 전에 말한 스마트 수트 같은 거 그걸 과연 이제 가치를 매기는 아무리 이제 뭐 변리사든 삼성전자 내에 변리사가 뭐 한두 명이겠냐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우리의 그 특허, 기술력, 지적재산권 이런 거를 우리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니까 이 정도 가치다, 뭐 몇 억 달러 가치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갖다 우기면 대부분이 이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런 현물의 경우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아무 법인이나 새로 만든 다음에 그 법인의 지분하고 이 현물을 맞교환하고 그 법인을 파운드리하고 합병시켜가지고 그걸 이제 IPO 올리는 게 나스닥으로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법상 물적 분할은 반드시 주총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지만 요 현물 출자는 주총 안건도 의무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경영권 가진 사람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결정하면 그냥 하는 거야.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러나 반갑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이제 대통령 선거가 바로 10일 뒤입니다. 일주일하고 딱 지금 2박 3일 남은 상황인데 뭐 지난 금요일 대선 후보 2차 토론 다 보셨겠지만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아직은 안 나왔지만 2차 TV 토론 결과 반영되지 않은 바로 그 직전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이재명 후보의 그 당선 가능성을 김문수, 이준석 두 사람이 조금 뺏어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추세가 잡히고 있고요. 그럼 이제 당장 내일 우리 증시에서도 요거 더하기 TV 토론의 어떤 결과가 반영될 경우에 이재명 후보의 이제 지지율이 약간 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이재명 테마주하고 그다음에 2차 TV 토론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던 신재생에너지 쪽은 이제 그동안 산이 높았던 만큼 골도 깊숙하게 이제 파일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 세계 최대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 여기서 6월 3일 한국 대통령 당선 확률은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90% 넘게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얘기 꺼낸 김에 제가 애널리스트로서의 어떤 대선 이후에 약발을 받을 그런 섹터를 미리 전해드리자면 이번에 약간 어느 쪽이 이기든지 분명히 또 패배한 쪽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럼 이제 최근에 안 그래도 묻지마 범죄가 끊이지는 않고 있는데 심지어 엊그저께는 고속버스에서 어떤 여성이 칼부림을 일으켜가지고
뭐 원인은 다이어트 보조제 과다 복용이라고 나왔는데 평소에도 약간 조현병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마침 6월 3일이면은 이제 대선 끝나고 바로 이제 초여름 날씨에다가 장마철도 이제 다가오는데, 그러면 또 이 정신 건강이 피폐해진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사회의 혼란 상황, 부정선거 시비,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겐세, 이런 것들은 대선 이후에 오히려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증시에서는 수혜주가 지능형 CCTV, 그리고 이제 코로나 당시에 그 코로나 블루 테마주라고 했던 정신과 의약품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저는 뜰 것으로 봅니다. 고라니.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일단 개별 종목보다는 지금 뭐 대선도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하니까 이제 펀더멘탈 체크 차원에서 보겠는데,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일시적으로 올랐던 한국 인플레이션은 다시 2%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3월 달에 학비, 그리고 4월 보험료 등 일회성 행정 요인금 인상 요인이랑 연말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 이제 곧 사들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여기에 이제 환율도 달려 있는데, 그럼에도 골드만삭스는 원달러 환율의 경우는 하방으로 모멘텀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이게 향후 인플레이션을 낮춰줄 것으로, 그래서 올해 우리 대한민국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기존 컨센서스 2.0%보다 낮은 1.8%로 제시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력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은 당장 다음 주 목요일 5월 29일 금통인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그럼 또 이게 증시에서는 어떤 섹터가 수혜냐? 뻔하죠. 건설, 부동산, 증권, 그리고 가상화폐, 이런 쪽이 호재가 되죠. 반면에 이제 보험업종에는 악재죠. 여기는 이제 채권 운용이 비중이 높으니까요. 그 다음 이제 골드만삭스는 이 다음번 한국은행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을 기존 11월에서 8월로 앞당겼습니다. 다만 이제 변수로는 그 6월 3일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재정부양책을 지나치게 과감하게 추진할 경우 한국은행은 조금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는 연준과 트럼프의 관세의 불확실성. 근데 이제 관세는 다른 항목이야 뭐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겠지만, 반도체에 대한 관세만큼은 한국은행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골드만삭스가 판단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개별 종목 관련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지난 그 인적 분할 이후 한바탕 이제 수급이 좀 엇박자가 났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단기 촉매 부재에도 올해 강력한 수주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그래서 올해 누적 신규 수주가 약 20억 달러에 도달하고, 이미 지난 1월에 유럽 제약사에서 14억 달러 수주, 그 다음에 지난 4월 28일 미국 제약사에서 5억 1,4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하는 거, 이거에 이어서 곧 5공장이 가동 시작됨에 따라서 2, 3분기 중에 대형 추가 수주가 이어질 걸로 골드만삭스가 예상한대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20에서 25% 상향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여기 불확실성은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환율 전제 수준이 이제 원달러 1,4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만약에 환율이 1,400원 밑으로 장기 하락세를 나타내면 실적도 역시 하향 수정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투자 의견은 매수의 목표가는 135만 원으로 콜했습니다. 자, 이어서 바이오 하나 더 보면은 모처럼 리가캠 바이오에 대해서 UBS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모멘텀 구간에 진입할 걸로 예상하고, 7월 1일 R&D 데이에서 핵심 임상 파이프라인 진행 상황하고 사업 전략 업데이트가 예정돼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첫 임상 데이터 발표가 그 ESMO 있죠. 유럽 종양학회. 이게 이제 올해는 10월에 있는데, 여기서 리가캠 바이오가 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것으로. 그 다음에 중국 내 BLA, 이게 이제 바이올로지컬 라이센스 어플리케이션, 우리말로 생물 의약품 허가 신청. 이거는 올 하반기에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리가캠 바이오의 LCB A-리프 84, 이게 바로 이제 표적 항체 뭐 관련 그 기술인데, 이거는 얀센에서 2026년 옵션 행사 가능성이 있다고 UBS가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 투자 의견 매수에다가 목표가 15만 원으로 콜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최근에 또 변동성의 파도를 타고 있는 게 바로 한미 반도체. 이거는 이제 JP모간이 미국 마이크론하고 중국향 TCB 시장 진입 기회가 여전히 한미 반도체 사업 전략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가이던스만 봐도 올해 전체 TCB 매출의 60%가 한국 외 지역에서 창출될 것으로 이제 그 한미 반도체에 적용돼 있다. 다만 최대국의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공급사 다변화 추구에 조짐이 있어서 최근에 그 한미 반도체 경쟁사의 TCB 수주를 준 것으로 JP모간이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HBM 시장의 성장 여력에 따라서 내년 2026년에 EPS, 그러니까 그 주당 순이익은 약 40% 증가할 걸로 기대하고, 그 다음에 올 하반기에 이제 삼성전자의 TCB 납품권, 이게 이제 결론이 날 걸로 예상하는데, 요거를 반영하면 한미반도체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는 10만 원으로 JP모간이 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해나갑니다. 자, 내일은 5월의 마지막 주간 시작과 동시에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이고요. 내일 마침 정부 일정에 상반기 태양광 풍력 경쟁 입찰 공고. 근데 이제 그 2차 TV 토론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약간 좀 비현실성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보니까 내일 좀 신재생 에너지 쪽이 걱정이 되는데 마침 내일 또 정부의 태양광 풍력 경쟁 입찰 공고가 있고 그 다음에 AI 자율제조 지원 사업 대폭 개편. 요것도 역시 이제 AI 로봇, 협동 로봇,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이게 이제 대선 관련 테마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내일 정부가 우주항공 주간 선포식을 앞두고 우주항공청하고 그 상장사 중에 한국항공우주 여기 방문 행사가 잡혀 있는데 이거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은 그림과 주제죠. 그 다음 내일 대선 관련 일정 가운데 하나가 또 민주당이 그 대법관 30명 증원 및 그 대법관을 법조계 경력이 없는 일반인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법관을 시킬 수 있다는 법안. 그래서 이제 김재동 형님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여기에 대해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내일 임시회의를 또 개최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대선 관련 이벤트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증시 일정은 사이닉 솔루션하고 도우 인시스가 수요 예측에 돌입하고요. 그 다음 내일 미국이 이제 메모리얼 데이로 공휴일 겸 휴장이니까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이번 주에 화요일 날 그 테무 운용사인 핀도더 그리고 수요일 미국 증시 마감 후에 엔비디아 그 다음 목요일에 마블 테크놀로지랑 델 이런 AI 또 테마주들의 실적이 줄줄이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우리 구독자님들께 부탁드리는 게 그 주무실 때 스마트폰 충전기 꽂아 놓으시고 런던 고라니 채널 들어가셔서 재생 목록 클릭하시고 거기서 내일 뉴스 미리 보기 항목을 누르신 다음에 모두 재생을 눌러 놓으시면 이제 주무시는 동안 이제 계속 돌아가요. 소리는 이제 무음으로 해놓고 핸드폰 엎어놓고 이제 주무시면 되겠는데 그걸 또 많은 분들이 실천해주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어려운 부탁이라면 어려운 부탁일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오늘 이 영상은 뭐 무조건 하여튼 각오를 하고 있고 라이브 때마다 수익 창출 정지도 이제 많이 먹는데 그러다 결정적으로 알고리즘한테 이제 찍히면 제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 상장 종목수 상한제 이 대한민국 증시에는 상장 종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신규 상장은 한 달에 막 10대 개씩 늘어나는데 상장 폐지는 1년에 그래봤자 뭐 10개 미만. 그래서 계속 상장 종목수 늘어나는데 아니 흥분의 밥상에 안 그래도 차린 것도 없는데 숟가락 젓가락하고 사람이 계속 늘어나면 나중에는 다 같이 굶어 죽는 수준이 아니라 젓가락으로 눈깔 쑤시고 숟가락으로 파먹고 이제 다 죽는다 결국은. 그래서 상장 종목수를 제한해야 된다. 한 종목 상장 폐지되면 그때 한 종목이 상장되는 걸로. 그래서 일단 수요 예측까지만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번호표 뽑고 대기. 근데 그 번호표를 중복 상장, 물적 분할, 그 다음에 특례 상장 이런 거 무조건 후순위야. 그 상장 종목수 상한제를 이제 제가 대선 끝나고 바로 이제 추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같은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상장 주관사 2년 AS 제도. 그래서 2년 내에 공모 내가 들어갔던 그 종목이 공모가 밑으로 떨어지면 그 공모가의 90% 가격에 상장 주관사가 내 주식을 도로 사가는 풋백 옵션을 개인들한테도 적용해라. 이걸 제가 추진하려면 우리가 같이 모일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알고리즘에 찍혀가지고 더 이상 제 런던 고라니 영상이 여러분의 추천 영상이 뜨지 않고 제가 영상을 올려도 새로운 영상이 뜨지 않고 이럴 거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제 채널을 수건 돌리기를 또 해주시면 가끔 제가 꿈에 나와서 로또 번호도 찍어드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판단하기에 여기가 그래도 시청 지속 시간이 이렇게 긴 거 보니까 아예 그냥 형편없는 채널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오작교가 무너지지 않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 고생 많으셨는데 5월 마지막 주간까지 힘내시고요. 만약에 내일 블랙 먼데이가 오든 아니면 트럼프가 또 어떤 오럴 리스크를 발동하든 혹은 우리나라 대선판에 또 미국과 중국이 세게 또 끼어들어가지고 농간을 부리든 어쨌든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상황을 함께 하겠습니다.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 그럼
게임이 있어요.